요새 들어서 갑자기 시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눈이 침침하거나 눈물이 잘 난다거나 5초 주먹법이라고 해서 5초 동안 주먹을 꽉 쥐었다가 딱 폈을 때 색깔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당뇨다.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황기를 차로 끓여서 수시로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어요. 어떻게 끓여서 드시면 되냐면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를 졸업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당뇨를 단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 발생 위험률은 40%, 그리고 콩팥 질환 발생률은 33%가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가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는 그 과정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증상들, 예를 들면 뭐 소화기가 불편했다든지 두통이 있었다든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이런 재반 증상들이나 다른 질병들까지 같이 좋아져야 당뇨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재반상의 증상들이나 질병들도 같이 잡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꼭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를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3가지가 바로 미세혈관 합병증이에요.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그리고 신증, 이렇게 3가지가 미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타나고요. 여기서 방치가 되고 더 심각해지면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서 심장과 뇌에 생기는 합병증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가장 첫 번째로는 당연히 혈당 관리를 해야 되겠죠. 혈당 조절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혈당을 낮추더라도 당화혈색소가 6%대에 불과하더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의 이 혈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혈관 건강에도 힘을 쓰셔야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꼭 3가지 검사를 같이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화혈색소만 검사하기에는 그저 평균적인 혈당 수치만 알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검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인슐린 분비량 검사입니다. 우리가 췌장이 당뇨랑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췌장 기능이 지치면 당뇨 조절이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것도 검사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얼만큼 나오는지 검사하는 게 C펩타이드 검사이고요. 그리고 3번째, 아까 미세혈관 합병증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미세혈관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손톱 아래에 있는 주름을 통해서 우리 모세혈관을 보는 거예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합병증을 예측하고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검사를 종합적으로 받아보셔야 당화혈색소랑 더불어서 나의 몸 상태를 조금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합병증이 진행이 돼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사실 치료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걸 예측하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력이 나빠지고 실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당뇨병성 망막병증 때문인데요. 이건 망막에 손상이 와서 처음에는 눈이 침침하거나 건조하거나 아니면 무증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별 증상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서야 망막병증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 보면 시력이 저하되다가 나중에는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이 바로 망막병증 때문입니다. 망막병증은 내가 평소에 괜찮았는데 요새 들어서 갑자기 시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눈이 침침하거나 뻑뻑하거나 충혈이 잘 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눈물이 잘 난다거나 이럴 때 망막병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은 종아리에 쥐가 나는데 나 요새 그냥 피곤해서 쥐 나나 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다가 나중에는 발가락에 저림으로 바뀌어요. 뭐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말초신경병증의 조기 증상인데요. 사실 쥐부터 오기 때문에 쥐가 날 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겠고요. 그리고 신증은 소변에서 거품이 생깁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면 색깔도 맑아야 되고 뭔가 거품이 없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고 뭐 냄새도 좀 나고 소변도 탁하고 이러면 신증이 올 수 있는 조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나중에 발견이 되면 사실 치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말초신경병증은 내가 증상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검사를 안 받더라도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증 관련해서는 그래도 소변 검사를 우리가 병원에 가면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어떤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그래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않고 검사해야 되는 건 바로 눈이에요. 안과는 우리가 직접 안과를 가서 검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눈은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사를 하지 않으면 좀 놓치기가 쉽습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게 바로 삼다일소인데요. 사실 이 증상들은 당뇨가 어느 정도 심했을 때, 혈당이 많이 높아서 고혈당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은 당뇨 초기에는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삼다일소의 3다는 다뇨, 다음, 다식입니다.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고 갈증이 나고 자꾸 배가 고파서 뭘 먹게 되는 이 3다 증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체중이 빠지는 일소, 적어서 문제인 체중 감소, 이렇게 3다1소가 가장 흔한 고혈당의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자꾸 먹게 되는 이유가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아까 다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이 야, 너 소변으로 나가 이러면서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알갱이이기 때문에 혼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을 끌고 나가서 다뇨, 그리고 자꾸 소변을 끌고 나가고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탈수와 같은 갈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리고 자꾸 소변으로 포도당, 에너지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먹었는데 또 뒤돌아서면 배가 고픈 다식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에너지원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자꾸 체중이 빠지는 체중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더라도 평소에 괜찮았는데 요새 들어서 유독 피곤하다든지, 손톱에 세로줄이 있고 꺼끌꺼끌하다든지, 아니면 눈이 침침하고 자꾸 충혈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당뇨를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5초 주먹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5초 동안 주먹을 꽉 쥐었다가 딱 폈을 때 3초 안에 다시 혈색이 돌아와야 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말초 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이 바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당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웨덴 연구팀이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14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연구인데요. 평소에 대인 접촉이 많고 갈등 상황이 많은 직업군, 예를 들면 뭐 의료인이나 아니면 상담원, 교사, 사회복지사, 이런 직군의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당뇨 발병 위험이 47%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빼놓고 당뇨를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대표적으로 코르티졸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동하기 싫죠. 그리고 폭식하고 과식하게 되죠. 그리고 안 좋은 거 자꾸 먹게 되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날 잠도 늦게 자거나 아니면 수면의 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 간접적인 영향 모두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시고, 평소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나만의 솔루션들도 많이 개발을 하시고 실천을 해 가셔야 합니다. 우선 당뇨는 크게 2형 당뇨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1형 당뇨 또는 1.5형 당뇨, 이렇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2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잘 되는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장기가 뭐냐,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간, 심장, 소화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장기가 대표적으로 간, 심장, 소화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은 혈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이 깊고요. 그리고 소화기는 당연히 음식을 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당과 관련이 깊겠죠. 그리고 심장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심장이 취약하신 분들이 수면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 받고 작은 일에도 잠을 잘 못 자고, 그럼 혈당이 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기 중에 어떤 장기 이상이 있는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걸 체크해서 진단해서 한약을 처방하는 게 한의학적 당뇨 치료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시대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1형과 1.5형 당뇨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15%에서 20% 정도라고 하는데 한의원에서 이렇게 검사해보고 진료를 해보면 체감상 한 30-40%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 회복이 돼서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생활적으로는 이런 분들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너무 극단적으로 안 드시는 경우에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면 췌장이 또 소화 효소를 만드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췌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고 간식은 웬만하면 끊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주셔야 췌장이 좀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환기를 차로 끓여서 수시로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시겠어요. 사실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당뇨를 평생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쯤은 반드시 졸업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생활 관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반드시 어떤 대학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뭐 가면 되고 뭐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의 학습의 동기랑 학습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듯이 당뇨에 있어서도 졸업의 목표가 있느냐, 의지가 얼마나 투철하냐, 그리고 그 힘이 내 생활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몰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당뇨를 얼마나 단기간에 졸업을 하고 실제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췌장을 깨우려면 췌장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흉추 7, 8번 부분이거든요. 날개뼈가 끝나는 부분쯤에 있어서 평소에 어깨를 펴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도움이 되고요.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려면 마사지 볼이나 폼롤러 같은 것으로 흉추 7, 8번 부위를 자극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흉추 회전 운동이 있어요. 상체를 비트는 이런 회전 운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췌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리는 거는 단순히 혈액순환이 떨어지기도 하고 간 기능 저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발까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고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고 봅니다. 한의학에서 근육병은 간병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가 돼서 근육 이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의학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주는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시림이 있다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똑같이 해서는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발이 시리다 이럴 때는 냉증이 있는 거고 혈액순환이 더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손발까지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해주는 치료를 당연히 더 해야 되겠고요. 감각 저하가 있는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마목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기가 허하고 땀이나 어혈이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는 치료를 해야 감각 저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림만 있을 때가 치료가 가장 빠르고요. 3개월 정도 저희가 치료 기간을 잡고 있고 발이 시리는 경우가 그래도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추가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보고 있고요. 감각 저하가 가장 치료가 더 더디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상처가 나도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괴사가 될 수 있는 위험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가장 더디기 때문에 이런 증상 없이 저림만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을 가장 권해드려요. 실제 저희가 진료를 할 때 변비가 너무 심하면 다른 치료 제쳐두고 변비부터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변비가 개선이 돼야 혈당이 잘 잡히는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위고비라고 하는 다이어트 주사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위고비가 사실 당뇨 치료제였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얘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 위고비는 GLP-1 호르몬을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주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예를 들면 유익균은 너무 적고 유익균은 많다든지 장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GLP-1 호르몬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던 분이 변비가 해결이 되면 이런 장 건강이 개선이 되면서 GLP-1 호르몬 같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이 자꾸 나와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변비가 생기면 위와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위 배출이 지연이 되면서 식후혈당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혈당 스파이크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개선이 되어야 이런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리듬이 생기면서 식후 혈당이 안정이 되고 전반적으로 혈당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변비는 그냥 하나의 증상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증상으로 여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한약재가 바로 황기입니다. 황기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끓여서 드시면 되냐면 물 1리터에다가 황기를 한 줌 정도 넣어서 한 20-30분 끓여서 드시면 되겠고, 나는 조금 더 진하게 먹고 싶다라고 하면 물이 한 절반 정도로 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로 물 대신에 조금씩 이렇게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한다는 거는 땀과 접지한다는 거거든요. 접지를 하게 되면 혈액의 점성 지표인 제타전이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혈류 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미세혈관 합병증, 이런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해서 결국 혈관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했을 때 혈액의 점성이 낮아지고 혈류 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면 맨발로 걷다 보니까 아치가 생겼다가 펴졌다가 이렇게 걷게 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게 되면 이 아치가 깔창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걷게 되면 아치가 무너졌다가 다시 오므러졌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펌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능 때문에 맨발 걷기가 당뇨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 환자분들에게 맨발 걷기를 말씀을 드리면 특히 쥐가 나는 경우에 쥐가 금방 없어지고요. 저림이 있는 경우에도 한두 달 열심히 하시면 웬만한 저림은 또 잡혀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가 익숙하지 않을 거라서 반드시 조성된 장소에서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요새는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다양한 맨발 걷기 장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또 끝나고 발도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자체에서 조성해 놓은 장소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좋은 장소에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해안가가 제일 좋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을 때 이렇게 촉촉하게 바닷물에 적셔져 있는 모래사장을 걷는 게 가장 우리가 접지력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접지력이 가장 좋은 데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해안을 걷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운동에는 크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유산소는 특히 식후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고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높아서 식후 혈당이 높은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식후에 유산소 운동을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하시게 되면 인슐린의 개입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는데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는 데는 근력 운동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근력 운동을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체형별로 어떤 운동이 맞는지 궁금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하게 되면 너무 체중이 급격하게 감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비만 당뇨는 아무래도 땀을 빼야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근력 운동을 덧붙일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끝치기를 할 때는 20분 이상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발끝치기 하세요 하면 저 300번 했어요, 뭐 100번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로 부족하니 20분 이상은 하셔라. 대신에 중간에 분명히 힘들거든요. 쉬지 않고 20분 이상이 아니라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하시면 되고요. 발끝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새끼발가락을 멀리 이렇게 보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툭툭 치면 좋은데 칠 때 엄지발가락이 아프면 안 쳐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발끝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근데 막상 해보면 허벅지 내전근 힘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근육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라고 하면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근육을 쓰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분 이상을 하게 되면 근력 운동을 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뇨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몸통에서 뻗어나가는 팔 그리고 다리 이런 데가 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발끝치기를 하게 되면 고관절이 열렸다 닫혔다 하기 때문에 하체 쪽으로 순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체로 그리고 말초까지 혈류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혈관 건강과 관련이 깊은 게 또 합병증이잖아요. 그래서 혈류순환,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이걸 20분 이상 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 수승하강이 깨져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쉬운 용어로 얘기하면 두한 조결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한
그런 상태가 좋은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게 깨져 있어서 손발은 차고 복부는 찬데 반대로 머리만 뜨거운, 그래서 내 손보다 정수리나 이마가 조금 더 미지근하거나 심지어 더 뜨거운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끝치기를 20분 이상 하게 되면 정수리나 이마의 열이 좀 가라앉으면서 따뜻한 혈류가 아래쪽으로 많이 흐르게 돼서 수승화강 상태, 두한조결이라고 했는데 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이 안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 조절도 좀 더 안정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효과 때문에 발끝치기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 중요한 거는 20분 이상 꼭 하셔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당장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미움을 받고 질타를 받는 게 사실 밥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쌀 소비량을 보면 쌀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고 당뇨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쌀 때문에 당뇨가 급증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 당뇨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밥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를 안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이나 수면,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생활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혈당이기 때문에 너무 밥을 미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밥이 좋은 이유가 우리가 일상에서 큰 준비 없이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한식이기 때문에 한식을 잘 활용하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식을 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세 가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밥을 지을 때 쌀 50%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잡곡이나 콩을 넣어서 우선 밥을 지을 때 현미 100%, 카무트 쌀 100% 이렇게 잡곡 100%보다는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백미 비중 50% 넣고 나머지는 내가 두세 가지 넣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혈당을 좀 완만하게 올리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으실 거고, 두 번째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아주 담백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당연히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식을 먹을 때 거꾸로 식사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야채, 오이나 파프리카나 당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야채 드시고, 그 다음에 두부나 달걀이나 닭가슴살 이런 단백질 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편하게 밥을 드시는 이런 거꾸로 식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한식을 먹는 그 틀 안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에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지속할 수 있는 한식을 추천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게 좋나요? 이거 먹으면 당뇨가 낫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말의 기저에는 당뇨가 좀 쉽게 나았으면 좋겠다, 먹는 걸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당뇨는 현미쌀 100%, 카무트쌀 100%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역으로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지인이 얼마 전에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루 3끼를 카무트쌀 100%로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음식,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그리고 면, 빵, 떡과 같은 정제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들, 그리고 각종 시럽이 들어간 음료들, 이런 것들을 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여주가 좋다고 해서 여주를 5번 먹는 것보다 이런 음식 5개를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냐? 당연히 관심 많고 궁금하시겠지만 내가 당장 안 먹어야 될 거를 안 먹는 연습, 그래서 그게 내가 습관이 되는 그런 실천들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건데요. 우리나라 정상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는 무려 12%가 작고요. 그리고 췌장의 기능은 36.5%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같은 체격과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크기도 작고 기능도 떨어지는 건데, 이것 때문에 당뇨가 잘 걸리기가 쉽고요. 또 이것 때문에 한번 당뇨가 생기면 악화되기가 쉬운 게 한국형 당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췌장은 괜찮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때 검사하는 게 바로 인슐린 분비량 검사이고 그게 C펩타이드라고 하는 검사예요. 이 검사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어차피 체열에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소 검사할 때 그때 꼭 같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막상 검사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음식, 운동 관리도 중요하지만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늘어나는 그런 회복되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췌장이 한번 망가지면 지치면 회복이 되나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임상을 해본 결과 황기를 비롯한 몇 가지 약제를 가지고 처방을 해드렸더니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던 분들이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더 치료를 하고자 세포실험과 동물실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당뇨는 대부분 비만한 당뇨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당뇨를 보면 90% 이상이 음식 운동 관리가 안 돼서
혈당이 높아진 그런 당뇨 케이스들이 많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비만한 체형의 당뇨가 절반밖에 안 돼요. 전체 당뇨의 절반은 비만하지만 절반은 비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이런 분들은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당뇨 극복이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췌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사실 마른 당뇨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마른 당뇨에 맞는 관리와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